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의 정일규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저희 책 휴먼 퍼포먼스와 운동생리학을 바탕으로 운동생리학을 보다 쉽고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체계화시켜서 구성한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운동생리학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생리학이란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숨이 차거나 땀이 나거나 또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죠. 그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회적인 운동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훈련이다 또는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인체의 변화를 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적응이 왜 나타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운동생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생리학의 주제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 지도자라든가 학교 체육 교사라든가 사회체육 지도자라든가 퍼서널 트레이너라든가 또 어슬레틱 트레이너라든가 운동 처방사 등 관련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상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생리학이란 결국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지도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지도를 과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학문이, 또 즐거운 학문이 운동생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 운동생리학의 학문적 성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생리학은 바로 이 스포츠 의학이라든가 또 트레이닝론이나 운동 처방, 또 스포츠 영양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체육학의 기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운동생리학은 사실 응용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생리학, 제너럴 피지올로지라고 하는데요. 일반 생리학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어플라이드 된 응용 학문적인 학문이 운동생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 이 학문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다 더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구성한 책이 휴먼 퍼포먼스와 운동생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체계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단계화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익혔으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의 지식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지식의 단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식의 목록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책장을 정리하듯이 책장을 정리할 때 소설책, 또 잡지책, 만화책, 전공책 이런 어떤 목록화, 카테고리화를 시킨 상태로 책장이 정리될 때 보다 더 그 정보 또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지식의 체계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강의를 구성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운동생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자극, 운동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인체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인체 또는 유기체가 자신의 내적인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유기체는 외부에 무수히 많은 스티뮬라이, 즉 자극에 둘러싸여서 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 자극을 받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는 것도 그런 자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극을 받을 때 인체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즉 심혈관계라든가 근골계라든가 또 호흡계라든가 이런 인체의 여러 계통에 매우 드라마틱한 매우 커다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결국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이 유기체는 또는 인체는 일정한 양식의 반응을 갖다가 거듭하게 해서 보이게 되고, 이러한 반응을 거듭하게 되었을 때 그 인체에는 또는 유기체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적인 또 구조적인 또는 기능적인 보다 장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장기적인 변화가 그 유기체 또는 그 인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할 때 이것을 갖다가 어댑테이션, 적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인간이 접하는 많은 외적인 자극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어떤 적응 상태를 추구하는 그런 자극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몇 가지 안 되는 자극 중에 하나라는데 이 운동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운동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최적의 적응 상태를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자극을 보다 더 한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도출하기 위해서 그걸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운동과학의 목적이고, 그것의 가장 중심에 놓인 학문 중에 하나가 운동생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체의 조절 방법, 기본적인 조절 방법은 바로 음성 되먹이기 기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면 체온이 막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인체는 스스로 그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느냐 하면은, 인체에는 여러 종류의 센서들이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 피부나 또는 시상하부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시상하부나 피부에 존재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온도 수용기라고 하는 바로 이 센서들이죠. 이 무수히 많은 센서들에서 이 온도의 변화, 체온의 변화를 갖다가 감지해서 통합기, 인티그레이터의 그 정보를 갖다가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 통합기, 인티그레이터는 역시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특수한 뇌세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티그레이터에는 체온 조절 중추라고 하는 특수한 역할을 하는 뇌세포들이 이런 감지기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갖다가 수합해서 기준값과 비교합니다. 즉, 이 통합기에는 우리의 체온을 예를 들어서 36.5도시다 이렇게 우리의 체온이 기준값, 셋포인트라고 그러죠. 이 기준값이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보고가 계속 올라오면서 37도, 38도 이렇게 체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되면, 이 통합기에서는 기준값과 현재의 체온을 비교를 해서 통합 분석을 하게 되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명령을 갖다가 하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을 하달을 하는데 신경계를 통해서 명령을 이 경우에는 하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달하게 되면은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을 효과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표적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땀샘과 피부혈관이 효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체온이 원래의 기준값보다 상승했으니까 명령을 하달시켜서 명령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땀샘에게는 땀을 생성시켜서 땀샘을 열고 땀을 분비시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러한 땀을 흘리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서 데워진 혈액이, 인체 내부에서 데워진 혈액이 보다 더 인체의 바깥쪽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체온을 밖으로 발산시키는 그런 반응을 보이도록 합니다. 즉 피부 혈관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반응을 통해서 올라간 체온을 다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런 반응을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 되먹이기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다 더 항상성에 가까운 방향으로 인체를 조절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체를 조절하는 과정에는 감지기라고 하는 것, 센서가 있고, 또 우리 뇌 안에 있는 통합기라고 하는 인티그레이터가 있고, 여기서는 감지기에서 보내진 정보를 종합 분석 판단해서 명령을 갖다가 표적기관 또 효과기에다가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체는 효과적으로 반응을 갖다가 보임으로써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을 되찾기 위한 그러한 그 인체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이 굉장히 벅차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게 되면은, 운동을 하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운동하는 근육으로부터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죠.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체는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화학수용기,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를 감지하는 화학수용기가 바로 센서라고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센서는 바로 경동맥, 우리 목 부분에 있는 경동맥 벽에 이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동맥체라고도 얘기를 하고, 목동맥, 우리나라 말로 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센서는 어디에 있느냐? 숨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연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수는 우리의 요 뇌와 척수를 이어주는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숨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감지해서 보고를 올리죠. 어디다 보고를 올리냐면 통합기에다가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통합기는 여기 경우에는 똑같은 숨내, 연수에 존재하는 특수한 뇌세포, 이 뇌세포의 이름은 호흡조절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기에서는 기준값과 현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교를 하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을 해서 명령을 하달하죠. 이산화탄소를 빨리 배출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반응을 보이도록 이 효과기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죠. 이때 이 효과기로 작용하는 것은 가로막, 우리의 횡격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갈비사이근, 이것을 늑간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근육을 갖다가 호흡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더 강하게 수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호흡의 뭐랄까요, 심도를 증가시키고 또 호흡의 빈도를 증가시켜서 결국 호흡 수와 심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수준 이상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원래의 수준으로 자꾸 되돌리려고 하는 인체의 반응을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감지기, 그 다음에 감지기에서 인체의 어떤 변화를, 항상성의 어떤 변화를 감지해서 통합기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통합기에서는 그것을 판단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명령 시스템을 통해서 효과기, 표적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타겟 오르간에게 명령을 하달해서 실질적으로 인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체가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을 사용해서
어떤 조절을 한다는 점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러한 인체의 조절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즉 인체의 명령 시스템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첫 번째 경로가 신경성 경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과 동시에 인체의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심장 박동수가 즉각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로는 액성 경로 또는 호르몬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경로는 내분비샘, 즉 호르몬샘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시키는데 혈액으로 분비시키게 되죠. 그러면 혈액을 타고서 호르몬이 인체의 여러 표적기관으로 가서 그 표적기관에 명령을 하달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운동을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의 부신이라는 곳에서는 아드레날린, 이것을 에피네프린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런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을 갖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킴으로써 심장의 흥분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경로가 가장 중요한 인체가 명령을 수행하는 하달시키는 경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경로는 내인성 경로, 즉 인트린식 패스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체온이 상승하죠. 그러면 심장 근육의 온도도 같이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이거 역시 심장 자체의 요인이죠. 심장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역시 심장 박동수를 더 빨리 뛰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가 조절하는 세 가지 경로는 신경성 경로, 그 다음에 호르몬 경로, 또 내인성 경로, 이 세 가지 경로를 사용한다. 근데 이 세 가지 경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으로 작용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앞으로 생리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체가 이 세 가지 경로를 이용해서 상호 협력 작용을 해서 인체를 조절하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알듯이 심장이 빨리 뛰고 강하게 뜁니다. 그런다면 이런 과정은 결국 이 세 가지 경로, 신경성 경로, 그 다음에 액성 경로, 호르몬 경로죠. 그리고 내인성 경로가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뇌 숨내에 있는 심장 운동 중추에 신호가 올라가게 되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는지는 심장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심장 운동 중추에 보고가 올라가면 내 몸이 움직이겠고 그 다음에 혈압이 상승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심장 운동 중추에 이제 보고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장 운동 중추에서는 교감신경로를 통해서 즉 신경성 경로를 통해서 심장을 더 빠르게 뛰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심장이 더 빨리 또 강하게 뛰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감신경성 경로는 이 콩팥이 있는데요. 콩팥 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 부위를 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콩팥을 신장이라고도 그러죠. 그 신장에 액세서리로 달려있다 해서 부신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감신경 경로를 통해서 부신의 명령을 하달을 하면 이 부신에서는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죠. 즉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합니다. 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 혈액을 통해서 이 호르몬이 심장으로 가서 심장을 더 빨리 뛰도록 심장을 흥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경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경로는 신경성 경로이지만 이런 혈액을 통해서 아드레날린이 가서 심장을 흥분시키는 이 과정은 액성 경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인성 경로는 뭐냐 보면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의 온도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심장의
심장을 자율적으로 뛰게 하는 자극을 전파시키는, 자극을 발생시키는 특별한 신경 조직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동굴심방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심방의 이 상대 정맥이라고 하는 곳과 우심방의 이런 결합 부위에 근처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동굴심방결절이라고 하는 특수한 신경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자극을 발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동굴심방결절을 더 자극을 주어서 심장 박동수를 더 빨리 증가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을 하면 심장이 점점 강하게 수축을 하고 빨리 수축함에 따라 혈액의 순환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순환을 하고 온몸을 순환하고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혈액을 갖다가 바로 정맥 활류량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운동과 동시에 정맥 활류량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더 많은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들어감으로써 채워짐으로써 이것에 의해서 요 심장의 내압이 증가하게 되고 즉 이것을 심실충만압, 심장충만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압력의 증가 역시 동굴심방결절을 자극을 해서 동굴심방결절에서는 더 빠르게 이 자극을 갖다가 발생시킴으로써 그럼으로써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심장 자체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내인성 경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운동 중에 빨리 뛰는 이 현상뿐만 아니라 인체의 대다수 운동 중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는 이러한 세 가지 경로가 서로 상호 협력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